안녕하세요. 흥나파라! 네, 오늘 비가 온다 그랬었는데 비가 안 와서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서늘해서 이 정도면은 좀 만족한다. 분명 어제까지는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비가 안 오거나 하니까 우산도 펴도 되고 너무 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도 저희 바램만큼 빨리 내려갔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 총재님이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금리가 동결됐죠? 그 내용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죠. 기자 간담회에서 요약을 해서 이제 좀 말을 해보면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 라이브 영상을 보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자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세 가지, 금리 인하의 시점,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한국이 위험한 수준인지, 이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포함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통화량이 늘어난 것 자체가 이제 가계부채라고 하잖아요. 주담대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정부와 이야기 중이고 통화량이 늘어난 게 단 2달이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서 잡아야 될 시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동결시켰다 라고 말을 하고, 과거에 미시적인 정책, 거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빨리 초장에 잡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말을 작년에 했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2달밖에 안 돼서 지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캐나다나 미국은 어제 제가 말했던 중립금리 올리지 않아도 되고 내리지 않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수준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근데 캐나다나 미국은 이 중립금리를 상향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상향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상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이름으로 발표 안 하고 항상 한국은행 내에서도 연구자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자체 이름을 박아서 지금 중립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를 엄청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중립금리는 널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지켜봐야 된다. 미국의 중립금리하고 한국의 중립금리는 이제 방향이 다르게 할 수가 있다. 이거 무슨 말이지? 방향이 다르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떨어진다는 소린가? 그죠? 조금 이때부터 제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코비드 이후로 구조적인 변화인데 예를 들면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생겼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재택근무의 변화. 근데 우리는 코비드 이후에 그렇게 크게 변화한 것 같진 않았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문제, 그리고 중국 경제로 인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거, 정부의 재정이 늘어난 것도 미국은 엄청 늘어나는데 한국은 그렇게 안 늘어났고 대신 한국 가계부채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금융적인 중립금리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가 이렇게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장기간으로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약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하고 반대로 간다고 하는, 미국은 올리는데 한국은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말로 좀 들렸거든요. 진짜 급하면은 반대로 갈 수도 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제 내년에 한 6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말을 했는데 그러면 한국은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내년이냐 아니면 올해 말이냐 아니면 지금이냐라고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를 못 받고 싶지는 않다. 물가 성장률을 보면서 적절히 조절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잭슨홀 미팅도 계속 관심을 두면서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이 독립적으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미국의 잭슨홀 미팅도 계속 이제 내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기자가 작년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미국과 한국의 통화 정책이 독립적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제약적인 제약 조건을 통화 정책의 방향으로 말을 한 거죠.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배제하지 않고는 있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좀 조절을 했는데요. 통화량 지표를 볼 때 수량보다는 가격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작년이랑 통화량이 조금 살짝 더 늘어났다고 하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좀 내려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비금융권의 이런 금융 문제가 지금은 현재는 내려갔어요. 정확하게 그렇죠. 주담대가 50년짜리가 나왔는데
50년짜리가 뭐 나이 만 34세 미만만 한다 막 하니까 이제 50살에 이제 고객한테도 주담대 50년 만기짜리 상품을 해준다라는 기사를 또 봤어요. 이런 통화량보다는 지금에는 가격에 좀 집중해줘라. 집값을 보면 월 지표, 매달마다 나온 지표보다 이런 추세를 보는 게 좋다. 지금 올라갔지만 추세를 봐줘라. 이런 내용을 말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실질 이자율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명목 이자율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빼면 그것이 실질 이자율인데 요거는 전 세계에서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하고 있다라는 측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미국과 금리 차이는 좀 나지만 실질적으로 이자율은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환율이 올라간다고 우려해가지고 빅스텝을 밟았는데 그럼 지금 환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의 환율은 우려스럽지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미국이 고금리 장기화로 가져간다고 발표를 한다면 시장에 변수가 많아질 것이고 단기간으로 방향성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대응해서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지금 예전에 1,400원 됐다고 해서 빅스텝으로 차이를 줄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1,350원, 1,340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환율보다 변동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성장 전망치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왜 내년 성장 전망치만 내렸냐, 올해 하반기에 성장 전망치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본 자료와 실제 지금의 성장 전망치는 그대로다. 근데 중국의 최근 부동산 회사 파산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올라갔다. 내년에 성장 전망치를 낮춘 거는 중국이 원래대로 경제 복귀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까봐 그게 낮춘 거다. 그래서 한국의 신용등급은 가계부채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벌써 성장이 제약이 된다고 본다. 단기간에 가계부채를 내리면 이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리려는 거다. 101에서 102, 100에서 98이 되고 이렇게 점점 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가계부채가 연착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내가 한국은행 총재 자리를 수락한 건 가계부채를 내리려고 한 목적으로 수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목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파월의 대응 방법이나 중국의 디레버리징 리스크를 보면 제가 어제도 이제 레이 달리오는 중국의 디레버리징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죠. 아름답게 설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또 한 기자분이 있었어요. 총재님은 FOMC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는 25bp를 올릴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데 9월에 금통이 없으니까 시장을 통한 기대치도 있고 잭슨 미팅 후에 그리고 9월 FOMC도 있으니까 그 사이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쟁력 상향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새로운 산업을 바라봐야 된다.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건부 시나리오 포워드 가이던스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현 시점으로 그런 게 필요하냐? 필요한 시점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어느 누구도 전망치를 내놨는데 그 전망을 맞추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되게 와닿았던 게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창용 총재님은 IMF에서 일을 했고 국제적으로 이런 통화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지식을 갖고 현직에서 일하셨던 분도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총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전망을 맞추는 게 이상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3개월치의 전망을 내놓으면 3개월 뒤에 만약에 달라졌다 하면은 달라진 것만큼 수정해서 대안을 내놓고 요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망치가 달라지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의 의도대로 올 수 있게 계속 중간중간에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봐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했고요. 지금은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올라가는 게 지금은 물가는 떨어졌죠. 작년에 비해서. 근데 금융시장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틀렸다 보니까 지금 심각 상황이라고 하면은 세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도 위험하니까 지금 이 순간은 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는 아니라고 본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탄탄하게 가려면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 정책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대전환의 시대라고 보는 거고, 제가 블로그에는 올려놨는데 금통위 위원이 강의를 한 영상이 한국은행 그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우선 대응 과제는 뭐냐 하니까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항상 최우선 과제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은 물가 안정을 택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렸죠. 그런데 작년 말보다 금융 안정은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경우 추후 더 지켜보고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이제 미시적인 대책을 할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할 것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들어가는 이유는 집값이 이제 바닥을 쳤고 금리 인하가 이제 코앞까지 왔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들어가면서 그것이 가격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근데 자기가 부동산을 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안 되면 금융 비용이나 부수적인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봐라 라는 멘트도 했어요. 이 말은 바닥은 맞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고통의 기간이 짧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이제 간접적으로 하는 거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형제님은 지금은 경기보다 금융 안정, 왜냐면은 이 금리 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이 없으면은 IMF처럼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안정을 지금 시점에는 조금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통위원 전부 다 3.75 위까지 가능성은 열어두되 의원들 개별적으로는 의견 차이가 좀 있다. 근데 나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치 않고 한국은행이 경기에 대한 사견은 말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의 구조적 문제는 잡아야 되고 예상보다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지켜보자.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을 안 하면 잡을 수 있느냐, 그런 사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내가 IMF 때 관심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기업의 경우에는 국가 공권력이 투입돼서 구조조정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판다거나 아니면은 공적 자금을 수혈해 준다거나 기업의 부채를 탕감해 준다거나 뭐 이런 부채 이전이 공권력에 의해서 가능했지만 가계부채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어렵고 거의 없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고 저번에도 그런 말을 했었죠.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잘 잡혀가고 있었는데 가계부채가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 이거는 우려스럽다고도 표현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통 이런 모든 정권이 그러니까 선거철이 되면은 돈을 뿌리는 시기거나 아니면 경기를 살리는 시기잖아요. 근데 어떤 경기보다 우리 한국도 건설업이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유혹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 봐야 된다라면서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도 그렇고 박정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역대 어느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다운시켜서 정권을 잡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려놔서 정권을 잡은 경우가 많았다.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금융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이 엄청 폭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단 말이에요. 유권자가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단편적으로 이렇게 갈릴 수는 있겠지만 과거보다 내 명의로 집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사람들이 지금 소득 기준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었던 구매 요건이 지금은 가능하니까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이 좋은 집인지 아닌 집인지. 그러니까 과거처럼 한 번 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통화량 안 잡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통화량을 잡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계부채도 보고 있고 뭐 잭슨홀 미팅이나 FOMC나 이제 미국이 가는 방향과 조금 같은 방향이 되도록 그것도 지켜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추세를 봐달라라는 말로 마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년 강원랜드의 이제 레고 사태 때문에 금융 불안정성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사기, 이제 깡통 전세, 그리고 부동산이 박살이 났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시장부터 이게 서울의 중심에 호재가 있는 아파트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비아파트 시장은 아직도 박살이 났죠. 가격이 150에서 116% 강제로 다운을 시키니까 이 수요가 아파트 시장으로 좀 옮겨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요로 옮겨간 것 같으니까 이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불안정성이 너무 크지만 계속 불안해하다가 저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2%죠. 2%? 요 정도.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했었는데 아직도 안 잡힌 거면 아까 말한 실질 중립금리나 금리나 목표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2%가 목표가 아니라 3%가 목표가 되는 거 아니냐. 3%가 만약에 목표라면 우리 지금 다 목표 이뤘으니까 지금 금리 인하해야 될 시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생각이 또 긍정적인 생각과 건설적인 생각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잭슨홀 미팅 할 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자 간담회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